조선 후기의 회화, 혜원, 신윤복. 연당의 여인. 혜원의 풍속화에 나오는 인물들을 확대해 놓고 보면 그대로 보는 것보다 또 다른 매력을 느낄 때가 많다. 그 작고 섬세한 그림 속에서도 그의 정확한 붓끝이 어떻게 움직여 나갔는가를 분명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이 우선 신기스럽고, 또 그의 연연한 여체 묘사법의 비밀도 알고 보면 단지 헛붓질이나 뇌가림이 없는 싱싱한 붓자국 속에 예산일처럼 평범하게 감싸여서 이루어졌다는 실감도 느끼게 된다. 이 그림에서는 체구에 비해서 여인의 얼굴이 크게 묘사되었다든가, 유난스럽게 큰 틀의 머리가 좁은 어깨폭에 견주어 과중한 비례를 나타내고 있다든가 하는 표현이 있지만, 이것은 확대해 놓고 본 까닭에 그렇게 눈여겨 보이는 것이며, 원촌 그림 그대로 작게 보면 그렇게 과장해서 표현해야만 어여쁜 얼굴이나 나긋나긋한 여체의 아름다움이 자연스럽게 강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그 비례의 불균형도 눈에 거슬리지 않게 된다. 특히 혜원의 일반 풍속화 소품에 나타나는 인물 묘사를 보면 가늘고 긴 기교적인 묘선이나 또는 일부의 점선을 써서 간결하고 매끈한 혜원 풍속화 특유의 분위기를 보인 것이 많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배경과 아울러 인체 묘사에 매우 활달하고 흥겨운 필력을 구사해서 그의 일반 풍속화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회화적인 효과를 멋지게 거두고 있음이 주목된다. 어느 후원 연당의 정자 텐마루에 걸터 앉아서 그 한 손에는 생황, 한 손에는 긴 연죽을 들고 잠시 가벼운 시름에 잠긴 듯 싶은 맵시의 이 여인은 피시 기생임이 분명하다. 그 앉음새 때문에 치마폭이 거들떠 올라가서 흰 속꽃 가래가 깊숙이 드러나 보이는 표현은 아마도 그러한 사회의 여인들만이 지니는 생태를 너무나 잘 아는 혜원이 아니고는 좀처럼 그리기 어려운 여인의 자세가 아닌가 한다. 치마 아래로 드러나 보이는 백석같이 흰 청정스러운 속꽃 가래는 그 시대 여인들의 몸 단장에서 가장 마음을 써야 할 만큼 남성들의 눈을 끄는 매력이 하나였던 것 같고, 혜원도 그러한 것을 즐겨서 표현했으며, 춘향전에서도 광하루 그네터에서 방자가 춘향에게 하는 사설에 이러한 속꽃 가래를 다룬 그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외시 같은 두 발길로 백운간에 논일 적에 홍상 자락이 펄펄 백방사 속꽃가래 동남풍에 펄렁펄렁 박속 같은 네 살결이 백운간에 희뜩희뜩 도령님이 보시고 너를 부르시지 내가 무슨 말을 하단 말간 잔말 말고 건너가자. 어쨌든 흰 속꽃가래를 이 그림 속에서 작자가 강조하려고 한 것은 그 앉음새로 보나 거기서 풍겨지는 선정적인 분위기로 보아서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왼다리 속꽃가래 옆으로 드리워진 치맛자락도 속꽃주름의 표현과 함께 이 그림의 하나의 미묘한 율동감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으며, 여인의 눈은 아마도 초점을 잃고 있는 듯 시선이 먼 곳에 가 있는 듯 싶어 보인다. 바로 눈앞에 무성하게 자라난 연잎 사이에 단 한 줄기 탐스럽게 피어오르는 입 다문 분홍색 연꽃 봉오리의 존재는 이 젊고 아리따운 여인의 인상과 상대하는 것으로 작가가 노린 또 하나의 초점일 것이다. 칠흑처럼 검고 윤나는 큰 틀의 머리에 펑퍼짐하고 탐스러운 맵시 속에 이 여인의 젊고 건강한 자랑이 쏠려 있다고 할까. 어쨌든 오른 귀 귓전에 달린 자줏빛 댕귀의 아기자기한 태와 함께 작가 혜원은 젊은 즐거움의 상징을 함초롬이 연분홍색 연꽃 봉오리 속에 담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미인도. 서양에서는 중세나 근세의 초상화하면 을의 아름다운 여인을 연상할 만큼 미인들의 초상화가 많다.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경우는 왕가나 사대부 선비들의 집안에서 부인들의 초상화를 남긴 예가 거의 없었고, 있었다고 하면 춘향이니 개월향이니 운낭자 최홍련이니 하는 의기들의 초상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런 초상화들도 오래된 초상화는 거의 없어져서 조선 말에 최용신이 그린 최홍련의 초상화 한 폭이 겨우 조선미인 초상화의 여운을 남겨주었을 뿐이다.
해원 신윤복은 풍류 남하나 기녀들의 생태를 그려서 조선시대 화류계의 연연한 생활 정서를 뛰어난 솜씨와 정혜로서 후대에 전해준 귀한 업적을 남긴 분이었는데 이 작가가 실존 인물, 특히 초상화적인 미인도를 많이 남겨주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고 전형필 씨 소장품 중에 이러한 미인도 한 폭이 있음이 알려졌을 때 우리는 이 미인도가 지니는 초상화적인 뜻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는 점을 느꼈다. 비록 그 화제에서 그림의 본인이 누구였는가를 밝힐 수는 없었지만 빛이 어느 풍류 남아의 소첩일 수도 있겠으나 순정적이고 앳된 얼굴에 나타난 미소의 품위로 보나 옴랩시에서 느끼는 세련된 풍김으로 보나 오히려 지체있는 어느 선비의 소첩이었으리라고 상상하고 싶어진다. 삼단같이 윤나는 큰 트레머리의 한쪽에 자줏빛 행기가 살짝 내비쳤고 자주구름에 달린 수마 삼작 놀이개를 그 희고 연연한 손으로 매만지는 포즈가 이만저만한 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초생딸같이 길고 가는 실 눈썹과 귀 뒤로 하늘거리는 잔 귀 및 머리털에 이르기까지 이 초상에서 풍기는 염려하고 신선한 풍김을 바라보고 있으면 혜원이라는 작가가 수많은 풍속도를 그린 것은 어쩌면 이러한 본격적인 미인도를 그리기 위한 발돋움과도 같은 작업이 아니었나 싶을 만큼 이 미인도에는 난숙한 느낌이 넘치고 있다. 고려 때 풍류 왕자였으며 뛰어난 화가였던 공민왕이 열애하는 그의 아내 노국대장 공주가 앳된 나이에 상고로 죽어가자 상심한 나머지 그린 애절한 초상화가 지금도 남아 있었다면 아마 혜원의 이 미인도와 함께 한국의 여인을 그린 초상화로서 쌍벽을 이루었을 것이지만 노국대장 공주의 초상은 한 좀 채로 변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지금 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 혜원의 미인도 앞에 끌리는 어리석은 사나이의 향수만이 담담하게 서린다고 해야겠다. 월화정인. 혜원은 원래 산수화에 조촐한 솜씨를 보인 작가였다. 말하자면 그의 풍속화는 산수화가로서 하나의 역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간송미술관에 있는 산수 병풍체나 일품 산수들을 보면 한층 그러한 실감을 느끼게 될 뿐더러 우리가 혜원 대접을 올바로 못하고 있었구나 싶어지기도 한다. 혜원이 풍속화에서 보여준 작가적인 역량, 즉 인물 풍속의 배경 처리라든가 하면 포치의 원숙함이라든가 만만치 않은 필력 등은 이미 그러한 산수화의 기량에서 보여준 격조의 높이를 반영했음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화가 혜원은 뛰어난 풍속 화가로서도 고금에 없는 외벌 일물일 뿐더러 산수화가로서도 격이 높은 사람이었다. 이 밀회의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새벽 달빛 아래 은은한 정경이 사뭇 짜릿하게 느껴질 만큼 실감이 서려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화자에도 쓰여 있듯이 달빛은 침침하고 밤은 깊어가는데 양인의 마음은 양인만이 안다네 라고 읊는 정경이 너무나 은근해서 사랑의 담장이 높기만 하던 조선사회의 연애 감정을 절절히 가락잡아 주고 있다는 느낌이 깊다. 고개를 숙이고 다소곳이 장옷을 입은 잡은 연연한 여인의 자세와 거드럭거린 너그러운 두루마기 주름 속에 감추어진 젊은 사내의 설레는 가슴이 묘한 화음을 일으키고 있어서 혜원이 조선사회의 사랑을 사실한 유일한 작가였음을 엿보여 주고 있다. 때로는 젊은 중과 양가의 아낙네들 사이에 얽힌 사랑을 다루기도 하면서 그는 조선시대 서민사회의 먹과 가락의 정체를 오늘에 전해주기에 온 신경을 기울였던 것이다. 혜원 자신이 그러한 체험이 없이 그러한 감정 표현을 멋뜻대로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고 보면 혜원 자신이 멋진 오입쟁이였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은은한 달빛 아래 다홍빛 초롱불이 설레고 옅은 옥색과 연두색으로 이루어진 화면의 색채 조화도 조선인들의 담담하고 감맑은 색채 호상을 엿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혜원은 18세기 화원 신한평의 아들이었으며 단원 김홍도와는 동기의 화원을 지냈으나 그의 생년과 존료는 전해지지 않았다. 기방도 국어사전에도 기생은 가물을 팔아 사는 계집이라고 풀이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아마도 몸을 팔아서 사는 여인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 같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이러한 기생이 생겨났는지 분명히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고려시대 초기에 일종의 관기를 교육하고 또 거느리기도 하는 교방이라는 것이 있었던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아마 한국 기생제도의 역사도 줄잡아 1000년 이상의 전통을 쌓은 셈이 된다. 이미 옛날에도 이러한 기생뿐만 아니라 기생보다 한 계단 떨어지는 지체의 여성, 즉 몸을 팔아서 세상을 사는 여인 중에 은근자라는 계층이 있었고 그 아래에 또 갈보라고 불리는 창부의 부류가 있어서 그 무리들 속에서 올바른 기생 대접을 받으려면 스스로 그럴 만한 몸다스림을 지녀야만 되었을 것이다. 한때 기생을 1패, 은근자를 2패, 그 다음을 3패라고도 불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론 그들이 지닌 몸 다스림의 척도에 따라 층하를 지어서 부른 오입쟁이들의 은어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해원의 속화에도 물론 이러한 기생과 은근자를 다룬 장면이 적지 않았고 말하자면 일패들의 경우는 대개 야연이나 회음하는 장면에 무사나이들 틈바구니에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자세를 조촐하게 가다듬어야 했던 그들의 의젓한 자태가 한층 애틋하게 표현되어 있을 때가 많다. 속기 속에서 세워진 사랑의 질서라고 할까. 즉 서민이 세상을 살아가는 꽃다움과 흥겨움의 일면이 해원의 그림 속에서는 언제나 은은하게 넘쳐나고 마치 강원도 아리랑 가사에 나오는 흙물의 연꽃은 곱기만 하다. 세상이 흐려도 나 살 탓이지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얼씨구 놀다 가세. 감꽃을 주우면 헤어진 사랑. 그 감이 익을 때 오심한 사랑.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라 한 대목이 문득 연상되기도 한다. 세상에는 기생들의 이러한 참사랑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흙탕물 속에서 알뜰한 봉우리를 맺는 청정한 연꽃처럼 평생에 간직할 참사랑을 남몰래 가꾸는 그 뜻이 아름다워서 작가 해연은 그의 그림 속에 그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생활 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웃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말하자면 해원은 희떴고 멋지고 또 한 걸음 앞서서 그들과 스스로의 발판을 의식한 위대한 서민의 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진다. 해원의 그런 작품 속 인물들이 되게 그러하지만 이 기생방 그림에서도 답답하던 19세기 초의 한국 서민 사회를 늠름하고 즐겁게 살아나간 유쾌한 인간상들이 흥겹게 잘 부각되어 있을 때가 많다. 작가 해원은 이렇게 세상을 헤치며 걸어가는 유쾌한 사나이들의 타입을 좋아했던 것 같고 따라서 이들 그림 속 사나이들 속에 어느 사이엔가 뛰어든 자기 자신의 영상을 발견하고 혼자 웃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때로는 풍자하고 때로는 박수를 보냈을 그의 많은 작중 인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쩐지 인생이란 그다지 고달플 것도 슬플 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갖게 되는 것도 말하자면 그러한 작가 해원의 예술과 인생관이 지닌 일종의 마술의 힘이 아닌가 한다. 이 기방도에서 보더라도 넓고 큰 갓을 비스듬히 비껴 쓰고 흰 도포 위에 검은 항라 각근을 질끈 메어 놓인 풍채 좋은 사나이들의 맵시라든지 젊은이들에게 감싸여 한 무릎을 세우고 날아갈 듯 연연한 기생의 앉음새라든지 이 자중에 떠도는 싱그럽고도 화기애찬 분위기 속에 해원이 추구하는 가림없는 인간성의 아름다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생이 있으니 기생 어미가 있어야 하고 젊은 기생 어미에게는 벌거숭이 어린 딸이 또 있어서 스산하면서도 흐뭇한 기생 어미의 미묘한 감정의 일면마저 이 작고 한폭 그림 속에 함께 담고 있는 점은 해원이 지닌 작가적인 양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을 듯 싶다. 크고 화려한 트레머리와 화사한 비단옷 차림의 아리따운 현실적인 기생살이의 요람이 이 벌거벗은 어린 여동생의 자태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린 것의 장래가 함께 역연된다고 할 수 있어서 숙명적이던 당시 기생사회의 양상을 볼 수 있는 듯도 싶다. 화면 전체의 색채도 조선시대 서민사회의 담담한 색채 호상을 매우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어서 그림의 형상이나 주제를 덮어놓고라도 색감만 보고서도 이것이 한국이다라는 생각을 대번에 느낄 수 있는 점도 이 그림이 지닌 즐거움의 하나이다. 건문
남녀관계를 다룬 혜원의 풍속화 작품 중에서도 은은한 연정이나 간절한 참사랑을 다룬 것이 매우 드물다. 아마도 그렇게 고급한 감정이나 거추장스러운 사랑의 생태는 그가 그리고자 한 것이 아니었음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개는 정사와 직결되거나 또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장면을 솔직하게 그린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 해도 체면을 차리는 기생놀이 정도의 장면들이 덜어 있을 뿐이다. 이 건문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색만 보더라도 은은한 모정도 간절한 장면도 아닌 매우 평범한 화류계의 남녀 행각을 그린 한 장면에 불과하다. 긴 장족을 입에 물고 치켜 올려진 치마 앞자락 밑으로 노비바지의 아랫도리를 훤히 드러내 보이는 젊은 여인의 맵시로 보아 그러한 직업 여성임이 분명하고, 사나이의 차림도 어느 바람둥이 건달이나 장사치의 하나로 느껴진다. 초생딸이 기우는 어느 초저녁 어르스름에 초롱불을 든 소년을 앞장 세운 한 쌍의 남녀를 길가에서 검문하는 장면으로 관원의 눈초리나 이에 응대하는 사나이의 자세도 잠옷 실감이 난다. 원래 예나 지금이나 은밀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남녀들에 대한 이러한 검문은 그리 달갑지 않은 법이다. 사나이의 거동 속에도 그러한 감정이 잘 나타나 있으며, 큰 갓전을 잡은 오른손의 동작은 손둘 곳이 없는 그 마음속의 파동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어쨌든 이 사나이에 벌어진 흰 두루마기 앞자락 사이로 드러난 누비 조끼와 염량주머니의 차림새라든지 가슴에 질끈 메어놓은 새초 다니띠의 맵시에도 건들멋이 넘쳐 흐르고 있어서 지금 한창 세상 맛을 알게 된 사나이의 자신 있는 태가락이 잘 부각되어 있다. 가터를 받친 긴 비단 토시를 팔꿈치까지 소매 위로 덮기고 있는 나긋나긋한 여인의 차림새나 긴 비단 토시를 팔꿈치까지 소매 위로 덮기고 있는 나긋나긋한 여인의 차림새나 머리맵시도 사나이의 그러한 차림과 가락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고, 또 그 시대 서민사회의 여인들이 보여준 선정적인 옷맵시의 하나가 여기에서 눈여겨 보여진다. 앞으로 치켜 들린 치마 앞자락 밑으로 높이 드러나 보이는 흰 바지의 태가 바로 그것이며, 이 그림에서도 혜원은 그 바지 맵시를 강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혜원은 요난스럽게도 이러한 멋과 태를 매우 중시한 것 같고, 또 그런 것을 그만큼 눈여겨 관찰하고 떼벗은 그림으로 다룬 사람이 또 없었으니, 말하자면 그는 분명히 한국멋에 뛰어난 선수였다는 셈이 된다. 붉은 제복에 초립을 비껴 쓰고 열채를 손에 든 젊은 관원들이 흐느적거리면서 거리를 누비고, 그렇게도 긴 장족을 뻗쳐문 요염한 여인들이 새침한 얼굴로 서울의 뒷골목에서 건들거리는 것을 상상해 보면 지금은 마치 꿈속의 일 같기도 하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겨우 5, 6대 전 할아버지들 세대가 바로 그러한 사회였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하고 꼽아 올라가면 바로 멀지 않은 곳에 그러한 세상이 널려 있었다는 실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멀지 않은 옛일들이지만 이미 잃어버렸던 적나라한 민족의 참 모습과 그 속에 담겨진 아련한 낭만들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형체 없는 우리의 재산을 되찾은 느낌이다. 지금 한창 혜원의 이름은 세상에 떨쳐지고 있지만 그의 행적은 물론 재생년간조차 분명히 알 수 있는 기록이 없고, 그의 작품은 남아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의 사상이나 사람됨을 가려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사실은 결국 과거 우리 예술가들이 걸어온 신선한 삶을 말해주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혜원에게 국한된 일이 아닐 뿐더러 심하면 단 60, 70년도 지나지 않은 오원 장승업 같은 거장의 행적도 거의 오리무중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예술과 소외의 그러한 풍토 속에서 용하게도 쌓아올린 그들의 뜻있는 유업을 생각하노라면 뛰어난 일을 남기고 있는 요새 몇몇 작가들의 일렁이는 얼굴들이 머릿속에 언뜻 떠오를 때가 있다. 밀회, 보름달이 떠오르는 초저녁, 땅거미 질 무렵 후미진 뒷골목의 은은한 정서와 거기에서 벌어지는 짙은 사랑의 정경을 그 시대에 이만큼 실감나게 묘사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마도 이 작품은 이러한 부류의 혜원 풍속화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표현이 될는지도 모른다. 눈맛이 시원한 그의 독특한 부관법이라든지 어둠이 살살 피어오르는 땅거미 질 무렵,
가슴 일렁이는 젊은 여인이 보여주는 숨막힐 듯한 짙은 몸짓이라든지 모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아마도 작가 혜원이 몸에 지닌 맑은 낭만 정신 때문이 아닌가 한다. 후미진 담장길은 마치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마련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담 모퉁이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두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장옷의 여인도 과히 속물스럽지 않아서 이 사랑의 장면은 대체로 즐겁고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제복을 입은 어느 젊은 관속이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정부와 잠시의 밀회를 즐기는 장면인 듯 싶으나 여인의 정체가 은근 짜인지 또는 어느 집 소설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 어쨌든 은밀하게 만나는 남녀임이 분명하고 비켜서 있는 장옷의 여인은 이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여인, 좋게 말하면 들러리일지도 모르고 나쁘게 말하면 뚜쟁이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여인의 허리를 감은 사나이의 손길도 매우 실감이 있는 나는 표현이고 더구나 여인의 나긋나긋한 팔가짐이나 뜨거운 얼굴 자세 묘사도 여인 생림 묘사의 기미를 다했다는 느낌이 있다. 담 너머에는 단박한 초저녁 달빛이 은은하고 근경으로 보이는 어느 후원은 고요해서 바로 그러한 골목길에서 그러한 전경이 반드시 벌어질 듯만 싶은 필연적인 분위기가 넘쳐 흐른다고 할 만하다. 색장을 다룬 이러한 혜원의 작품 중에는 불륜을 다룬 것들이 적지 않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고 눈에 띄는 것은 승려와 양가의 부녀관계를 암시한 장면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장면들에 비하면 이 작품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또 실감이 가는 실생활 주변의 주제를 다룬 것으로 금제된 성의 담장을 남몰래 넘어야만 했던 그 시대의 숨가쁜 여인상의 일면이 아로새겨져 있다는 느낌이 깊다. 말하자면 이 그림이 피동적인 여인이 아니라 능동적인 여인의 생태를 묘사한 까닭에 한층 선정적인 회화 효과가 큰 것인지도 모른다. 중요나 상류 가정에 흔히 있던 주종관계의 정사, 즉 남편을 가진 하녀이건 처녀 하녀이건 하녀들은 대낮에도 주인 남자의 욕구에 인종해야 했던 독선적인 성애 같은 것은 아예 사랑도 뭣도 아니었으니까 더 말할 나위 없지만 이 그림같이 비교적 함축 있는 주제는 다루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때를 벗은 미술 작품으로도 문학 작품으로도 탈바꿈 할 수 있는 소질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혜원의 이러한 풍속과 작품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일은 전체 구도나 주제의 처리에서 소홀히 한 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풍속 묘사 위주로 된 것 같으면서도 배경과 근경 묘사에 정성을 들였고 더구나 산수화가로서 지닌 사경 실력이 이 작은 편화에서도 잘 발휘되어 화면을 크게 확대해 보면 붓자국 하나하나에 거의 뇌까라진 데가 없다. 확대하면 한 대로 그 신기한 붓자국의 매력이 새롭기만 하다. 말하자면 좋은 그림이란 전체를 보아도 허전한 곳이 없고 어느 한 부분만 떼어놓고 보아도 하나의 그림이 될 때가 많다. 혜원의 풍속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미술작품이 지니는 당당한 관록을 지니고 있다. 굿놀이 소원성취와 식순명을 비는 홍수막이 굿인지 사모와 아기의 건강을 축원하는 삼신굿전인지 이 그림만 보고는 분간하기가 어렵다. 시어머니인 듯한 중년의 여인이 앳되고 아름다운 딸과 며느리를 거느리고 구청에 나온 것을 보면 굳은 일로 차린 굿놀이는 아닌 듯 그 딸 며느리들의 표정이 매우 밝아 보인다. 부복에 큰 부채를 든 젊은 무당이 날아갈 때 활짝 몸을 펴고 한거리 춤을 벌이는 순간이어서 피리와 장고잡이 젊은 전학들의 고동이 자목 가락 잡힌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어둠이 깃들이는 구청 앞들 돌각담 너머에서 상토잡이 젊은이가 슬며시 뜰 안을 엿보고 있는 것은 실상 굿놀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옷을 쓰고 새침하게 시어머니 등 뒤에 앉아있는 앳된 새 며느리의 아리따운 얼굴에 있음이 분명하다. 이 여인도 담 너머 사나이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고개를 담 너머 쪽으로 돌리고 있는 얼굴 맵시로 보아서 짐작된다. 말하자면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다른 두 여인은 모두 무당의 고동에 정신이 쏠려있는 동안 성장한 이 세 며느리만은 한눈을 팔고 있다는 점이 이 그림이 지닌 심심치 않은 관점이 될 것이다.
경향을 가릴 것 없이 우리네의 생활사를 되돌아보면 무덤과 군놀이에 얽힌 민간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여관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러한 무속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서정과 사파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군놀이란 때로는 영검스럽고 엄숙하며 때로는 놀이 반의 즐거운 연중 행사일 때가 많았고, 특히 항상 집안에 갇혀 살던 부녀자들에게는 반가운 나들이의 기회가 되고, 건달이나 오입쟁이들에게는 때로는 장난판이나 탐색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작가 혜원은 세상을 살아가는 한국인의 먹과 미의 일면을 이런 것까지 사실해서 언제나 소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풍속화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개개인의 개성이 모두 뚜렷할 뿐만 아니라 장면 하나하나의 분위기가 모두 자연스럽고 실감이 나게 마련이다. 구청 앞마당에 펴놓은 멍석 위에도 잠옷 향수가 어리어 있고 15도 각도에서 굽어본 부관법과 투시법 같은 것도 매우 바르고 쾌적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그림의 시원한 눈맛을 가늠해주는 마당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초가지붕이 지니는 소탈하고도 은근한 정취를 이렇게 편안하게 다룬 솜씨라든지 돌담각 한뜻에 세워진 살인문의 운치와 땅거미 속에 옹기종기 서있는 모질라진 나뭇가지들의 맵시 속에 구청이 있는 변두리 무당마을 풍경을 혜원은 마치 그 손길로 어루만져 보듯 정을 기울여서 그렸다는 느낌이 깊다. 어쨌든 혜원은 무당마을 주변에서 일상 일어나는 담담하고도 구수한 이야기의 한 토막을 여기에 실감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무속 주변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물론 배뱅이 굿이라는 것이 있다. 배뱅이 홀령을 부르는 배뱅이 굿 속에서 엉큼스러운 사나이 박수가 배뱅이 혼백을 빙자해서 세월내 내월내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녀들의 손을 함부로 주무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부모들이 재물을 아끼지 않고 주었다는 이야기는 걸작 가극의 하나였다. 혜원이 비록 건달, 오입쟁이, 기생, 유녀들 사이에 색정을 즐겨 그린 풍속화 작품을 많이 남긴 작가였지만 때로는 양가의 부녀자나 그들을 둘러싼 생활사의 한 토막 속에서 연정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담담하고도 밝게 묘사하고 싶어 했던 것은 그의 작가적인 감맑은 봄바탕을 그렇게 보여준 것이라고 보고 싶다. 봄나들이 수양버들이 연두색 새순을 뿜었다는 사실은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봄을 허전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일일 수 없다. 양지 쪽에서 겨우 진달래, 산수유, 꽃망울이 수스러지는 무렵인데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의 부푼 마음은 잔잔한 봄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간다. 혜원은 이러는 첫 봄의 서정을 간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한 그루 수양버들의 봄 풍경에 초점을 둔 모양이고 또 한 상의 봄나들이 여인 앞에 나선 정한 옷차림의 젊은 승려를 등장시킨 듯 싶다. 연두색의 흰 끝동을 단 장옷을 쓰고 화사한 얼굴을 반쯤 드러내 보이는 앳된 여인이 시중드는 젊은 여인을 거느리고 오솔길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젊은 중이 합장하고 절하면서 이들을 맞이하는 것은 아마도 이 여인들이 절 나들이 기림을 암시하려고 한 것이 분명하다. 수행하는 여인의 차림을 보면 우선 왼팔에 큼직한 보따리를 끼고 미트리를 신었으며 장옷을 쓰지 않은 것으로서 그 신분을 밝히고 있는 셈인데 말하자면 장옷을 입은 여인이 지체가 높은 여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는 주종간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외간 남자와 가정 부녀자 사이의 춘정을 다룬 혜원의 속언 속에서 가장 빈도가 많은 것은 부녀자들의 절 나들이에서 암시되는 승려들과의 관계, 그렇지 않으면 산곡 사이에서 젊은 표모에게 무작정 달려들거나 또는 들놀이하는 여인들의 교태를 숨어서 엿보는 젊은 승도들을 다룬 장면이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 우리 사회의 남녀 군상이 보여지는 생태의 이면상을 보인 것으로 잠옷 주의를 끌만한 사실이다. 즉 높은 성의 담장 속에 갇혀 살아야만 했던 과거의 청춘들이 어떻게 몸부림쳤던가, 그리고 그 답답하고 높은 담장을 어떻게 넘어야만 했던가 하는 생생한 여성 생활사의 한 토막으로서 불교 사원의 테두리가 크게 크로즈업 된다고 할 만하다. 이 그림 속에서 승려의 차림을 보면 흰 장삼의 겹겹이 깨끗한 옷을 받쳐 입고 미투리를 신었으며 잘생긴 얼굴에 오똑한 코, 그리고 그 눈길은 이 여인들의 아랫돌이 흰 속옷을 훑어보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방갓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 까까머리가 흉물스러워 보였을지도 모르나 그 머리를 혜원은 잘생긴 방갓으로 감춰주었고 또 그 능글맞은 신선도 방갓 속에 가려주어서 모두가 너무 야비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은근한 표현을 시도했음이 분명하다. 방금 도단한 듯 싶은 수양버들의 연초록 새손 아래 벌어진 이 일장의 그림을 어찌 보면 너울너울 춤추는 한낮의 호전몽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싱싱한 현실 같기도 해서 봄이 허전한 세대들에게는 봄이 반가운 세대들보다 느끼는 감회가 한층 절실할지도 모른다. 봄을 그리기란 쉽지만 생각해보면 봄을 이렇게 마음속에 스미드로 표현하기란 예산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든다. 해먹은 수양버들, 노묵은 가지에서 드리워진 성긴 가지의 모양이 꽃처럼 활짝 핀 젊은이들의 얼굴과 좋은 대조가 될 뿐더러 봄이면 피어날 이 새 생명이 약동을 품고 노묵은 수양버들 등걸이 견뎌온 과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볼 수 있을 듯 싶기도 해서 문득 심심견춘초라는 옛 문자를 기억해낸다. 보는 이들의 마음에 따라 봄풀 한 가지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뜻이 아닌지 모르겠다. 선술집. 요사이처럼 술도가나 양조장이 있어서 막걸리, 약주 등을 빚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제주대로 술을 담그는 세상이었으므로 그 집 안주인의 손맛에 따라 술맛이 다르다. 술청 앞에 만든 나지막한 햇 붓두막을 사이에 두고 둘러서서 젊은 주모의 얼굴과 드러난 가슴머리를 눈요기하면서 그 술맛을 음미하는 일군의 사나이들의 옷차림을 보아 시골 주막집이라기보다는 서울 거리의 어느 뒷골목의 선술집인 듯 싶다. 뜰한 담장 밑에 지금 한창 진달래꽃이 만개한 것을 보면 어느 봄날의 한낮임을 알 수 있는데 혜원은 이 그림뿐 아니라 그림의 풍속화 작품들 속에서 진달래꽃을 제일 빈번하게 다룬 사람이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의 봄 하면 진달래꽃 피는 동산과 마을이 자아내는 서정을 그 으뜸으로 느꼈음을 말해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혜원이 그의 작품 속에서 진달래꽃을 자주 다루었다는 사실은 아마 그 자신이 진달래꽃을 사랑했으리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는 필시 진달래꽃 필 무렵에 아쉬운 남녀의 마음들을 암시하는 표현의 일단으로 삼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종류의 그림 속에서는 그러한 암시가 매우 은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말도 될 것이다. 어쨌든 술 구기를 잡는 여인의 흰 가슴 허리가 드러나 있는 것도 꽃빌 무렵의 부푼 여심을 보여준 듯 싶고 또 술청 왼편 벽 밑에서 팔소매를 걷어 올리고 동저고리 차림으로 서 있는 한 젊은의 탐스러운 상투도 이 그림이 지닌 멋의 한 초점이 될 것 같다. 사문 왼편 이 맞전 위에 내리붙어서 삐딱하게 서 있는 상투의 맵시에는 분명히 건들거리는 먹과 가락이 담뿍 스며 있으며 비록 한 발찌 떨어져 자리 잡고 서 있지만 이 사나이의 존재가 이 화면의 희한한 분위기를 발산해주고 있다. 아마도 이 상투의 사나이는 젊은 주모의 남편인 듯 싶고 따라서 객인들을 바라보는 태도 속에서 이 여인의 남편으로서의 자신과 만만치 않은 견제의 시선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다. 어쨌든 그 아내의 그 지압이라고 할 만큼 먹과 가락이 잘 어울리는 부녀가 아닌가 한다. 송과 주인을 합해서 6사람의 사나이 중에 그 차림으로 보아 3사람이 제복을 입은 관원이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말하자면 서울거리의 선술집 손님의 풍토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듯 싶기도 하다. 지금 막 저를 들고 무슨 안주를 집으려고 하는 사나이의 초립에 홍색의 달령 같은 제복을 입고 있으며 역시 홍당령 같은 갓쓴 친구와 정건 같은 것을 쓰고 까치 동거리를 멋지게 걸쳐 입은 사나이의 맵시도 당시로서는 먹가락을 갖춘 제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모의 큰 트레머리 아래 시선을 끄는 흰 가리마의 맷자스러운 태도 역시 여간한 것이 아니다. 술 항아리 앞에는 큰 푼조가 있어서 술이 그득히 담겨 있으며 이것은 백자 푼조의 사용 예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재미가 있다. 그 크고 잘생긴 백자 푼조들을 어떻게 무엇에 썼을까 하는 질문을 가끔 받았기 때문이다.
푼주뿐 아니라 대청과 술청에 놓인 가구들, 즉 주모의 등 뒤에 세워진 5층 찬탁과 대청에 놓인 뒤주,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3층 찬장 등 그 서열이나 용도 등을 이 그림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이 반갑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무렵의 서민 가정의 살림살이를 요만치라도 그려남긴 작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초당놀이. 연당의 연꽃잎이 무성한 것을 보면 한여름의 서늘한 하오인 듯 싶다. 퇴청한 후 석양이 한때를 도심에서 떨어진 정갈한 초당 후원에서 좋아하는 여인들과 더불어 이렇게 차분히 즐긴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나이들에게 솔깃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회원 자신도 이러한 청유의 은근한 멋을 몸소 체험하고 또 목마르게 바라본 사나이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요새 말로 하면 가든 파티의 부류에 드는 일종의 야연이므로 을의 주객이 있게 마련이고 또 이렇게 조촐하고도 은근한 모임에는 의기가 서로 통하는 지기지우들을 몇 사람만 청해서 오붓하게 즐기는 것이 바람직한 일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그림 전체에는 세 사람의 사나이와 세 여인만의 오붓한 모임이 그려져 있다. 말하자면 세상의 남녀가 은근하게 즐기는 야연의 한 장면이 된다. 사람의 생태를 동물과 비교본다는 것은 좀 미안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풍신 좋은 사나이는 잘생긴 젊은 장딱처럼 호기스러워 보이고 또 두 여인은 마치 이 숱하게 거느리는 어여쁜 씨암탉을 연상케 해준다. 되게 잘생긴 장딱과 그가 거느리는 암탉들에게서 받는 인상은 우선 잘 거느린다는 느낌일 경우가 많다. 그러한 눈으로 이 일군의 남녀들을 바라보면 확실히 도량이는 이 정력적인 사나이가 고운 여인들을 잘 거느리고 있구나 싶은 느낌이 든다. 여인들은 사나이의 거느림에 따라 품위가 달라지기 쉽고 여인은 사나이의 거느림을 옳게 잘 따를 줄 알아야 더 어여삐 된다는 것은 과거 한국 사회가 지녔던 남녀 생태의 일면이기도 했다. 어쨌든 이 그림 속에서는 구심점이 여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생긴 사나이에 쏠려 있음이 분명하고 또 이 사나이의 관록 있어 보이는 풍모나 차림새가 능히 그것을 가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청초 푸르른 연단가의 초막을 깔고 둥근 장침에 기대어 앉은 이 사나이의 거동을 살펴보면 그 너그럽고 깨끗해 보이는 자태가 관우한 얼굴의 인상에서도 연유한 것이지만 그 차림에 나타난 격조와 세련에서 오는 풍김이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큰 갓을 그런 듯 만 듯 약간 바른 쪽으로 비껴 쓰고 생초 중 치막을 입은 풍신한 왼쪽 어깨 너머로 밀화구수의 긴 각끈을 슬쩍 넘겨서 푸른 구렛나루와 함께 하나의 가락을 더하고 있다. 입에는 길고 가는 양철 관죽 담뱃대를 물고 바른 손엔 지그시 들고 있는 선자의 기름한 선초가 건들거리며 드리워져 있고 우람한 중치막 허리 위에는 널따란 회띠를 질끈 매어 앞으로 드러내고 행전 및 두 발의 흰색 버선이 그의 얼굴답지 않게 예쁘게 드러나 있다. 검은 고를 타는 여인과 담뱃대를 들고 있는 여인의 시선이 모두 이 사나이에게는 보인 듯 싶어 보이는 것은 본래 그리고자 한 회원의 화의가 그러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될 것 같기도 하다. 검은고의 여인의 차림새에는 별다른 것이 없지만 가슴머리를 길게 드러내어 흰 속옷 허리를 노출시킨 것은 회원 그림에서 늘 보는 솜씨이고 담배를 피우는 여인의 머리 위에 방형의 자줏빛 모자가 얹혀 있는 것은 이 그림이 보인 드문 여유를 나타낸 것이다. 마치 요새 대학의 사각 채모를 확대한 것 같은 모양의 이 모자는 모양도 그럴싸할 뿐 아니라 일종의 여인 예장에 속하는 것이라 하니 이러한 놀이판에서도 모두 격식을 갖추어 예절을 지키던 옛 사람들의 멋이 한층 돋보이는 느낌이 된다. 빨래터. 늘 집안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 부인들이 하루 해를 상곡간의 빨래터에서 보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초록 냄새 싱그러운 5월의 훈풍에 여인들의 마음은 가볍고 메아리적 돌아오는 낭랑한 빨래의 방망이 소리에 섞여서 숨이 가쁜 뻐국새의 울음이 한층 신명이 날 때다. 마전 빨래를 바래고 또 바래고 하는 사이에 흰빛은 점점 순도가 높아지고 아줌마는 그때마다 순화되어가는 흰빛의 미묘한 변화를 눈짐작으로 잘 분간해낸다.
한국의 여인들은 이래서 흰색에 대한 훈련을 부지중에 쌓아간다. 지어 입은 흰옷의 순도나 다듬이 나름에 따라서 그 집안 가도가 엿보인다. 는 것은 옛부터 있는 말이며 따라서 그 집안 주부의 솜씨가 그 흰색의 노정되었다. 때로는 빨래가 주체스럽고 괴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휘어져가는 빨래의 산뜻한 햇빛을 즐긴다든가 오래간만에 맑고 시원한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초여름의 하루해를 흉허물 없는 여인들끼리 호젓한 상간에서 보낸다는 일은 필시 그들에게 야릇한 감흥을 주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헤어난 빨래터 여인들의 그러한 즐거움을 이 그림 속에 오붓하게 담아놓고 싶었던 것 같다. 이 그림의 왼편에 활터에 나가는 젊은 한량 한 사람이 이 여인들의 빨래터 생태를 곁눈질로 눈요기하며 지나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호젓한 산곳에서 예기치 않은 젊은 여인들의 숨김없는 생태와 마주친 이 젊은 사나이의 마음의 파동이 미풍에 나부끼는 춘초의 물결과 함께 매우 실감나게 표현된 것이다. 탐스러운 틀의 머리를 내려서 손질하는 여인의 뽀얀 이맛정과 흰 가리마의 매력을 요새 사람들은 좀 느끼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여인들이 모두 살을 감추기만 하던 그 세대에 젊은 여인의 머리를 내린 자태는 확실히 남성의 마음을 일렁이게 하는 심상치 않은 매력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런 세대에서는 외간 남자에게 머리를 내린 따은 머리의 자태는 절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보따리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다리꼭지들은 다음 따 내려져서 크고 탐스러운 틀의 머리를 이루게 마련이므로 요새 말로 하자면 일종의 가발치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다리를 갖추기 위해서 젊은 여인들은 돈을 아낄 줄 몰랐으며 그 시절에는 이러한 다리 머리를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졌다. 머리를 잘라 팔아서 가난한 선비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다든가 하는 서글픈 이야기로부터 지나치게 큰 틀의 머리로 허식하는 유행을 다스린 정부의 금령에 이르기까지 희비가 엇갈리는 이야깃거리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탐스러운 칠흑색 틀의 머리의 맵시는 젊음과 정력을 암시하는 18, 19세기 무렵 한국 여인들의 큰 치장이었고 따라서 나이 먹어가는 여인들의 수없는 얄팍한 머리 맵시는 시들어가는 여인의 황혼을 상징하는 스산스럽고도 서글픈 자태였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그림 속에서 우통을 벗고 마전하는 여인의 처진 유방의 맵시라든지 얄팍한 틀의 머리의 초라한 형상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을 젊음의 아름다움을 대조시키고자 하는 한 작가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생의 황혼을 눈여겨 바라본 혜원의 시만이 손에 잡히는 듯 싶다.